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가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블랙박스 메모리 분실 등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소속사는 인정된 혐의가 없다며 콘서트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법원이 의료기관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2025학년도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명심 논란에 역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마쳤다며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아직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산간에 40cm에 이르는 5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산나물 냉해 등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부 예정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수험생과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고심 판단도 큰 틀에서 같았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맞는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건 맞지만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각 대학이 이번 달 말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정 직후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항고 사건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며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요.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각하,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원심 결정, 그러니까 집행정지에 관련한 1심 결정과 관련해서 사실 전부 다 신청인 적격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그 중에 그래도 지금 의대를 재학 중인 학생들과는 법률상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해서 일부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의대생,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의대 교수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툴 만한 적격인 지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각하가 나왔습니다. 예.
재판부가 정부에 그 증언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한 49건으로 상당한 분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회의 자료나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의대 교수 측에서는 제대로 된 토의가 없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졸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번에 판단은 집행정지에 대한 이제 불복 결정이었던 것이고 본안 판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소송 본안 소송 결과 실제로 위법 여부는 또다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항고 결정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서 이 신청인 적격이나 청구인 적격을 배제받았던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받아서 일부 신청 자격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즉 원고 적격을 좀 확대하는 취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서는 이 의대생들은 이 의대 증언과 관련한 처분을 좀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어떤 기준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항고심에서의 결정이 나왔지만 정부와 이 의료계의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재판부가 사실은 5시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정도로 정부 정책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심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집행정지와 관련한 대부분이 다른 그 신청인 적격이 부인되는 사건과 다르게 일부는 또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시하느냐고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재판부가 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도 내고요.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었는데 이거는 이례적인 겁니까? 일단 재판부가 이 사건이 워낙에 사회적인 관심이 크고 공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의료계 측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왜 관련한 이 판단에 대해서 범위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들이나 관련해 가지고 이 의료계의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판단은 사실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서 받을 이익에 제한이 있지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이걸 집행정지하기보다는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만큼 사실 이 정책을 무효화시킬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크고 제한되는 교육생들의 권리가 훨씬 더 비교 형량이 있을 때 낮다라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의료계, 의대생 포함해서요. 정부나 대학 총장에게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20건에 달하는데 한 번도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법원 쪽에서요. 이유가 뭘까요? 일정 부분 사실은 직접적이고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대학의 장이라고 지금들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장 아니고서는 이 처분의 어떤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운 현실적인 그 신청인 적격, 원고 적격의 문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이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의대생들에게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래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나 또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너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하자가 심각해서 사적인 이익을 너무나 제약하고 공공의 이익은 별로 도모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한다면 인용적으로 가겠지만 기각 결정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계의 현안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결정을 보고 정책을 했다라는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는 합리성을 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즉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과 그
맥이 닿아 있는데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토론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반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절차의 위법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위법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이 각하와 기각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1심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이 점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각하라는 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의대 증언이 일반 국민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처분을 다투게 된다면 사실 소송 때문에 마비가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걸 다툴 수 있는 사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만 다툴 수 있게 하는데 예. 그런 것을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고적격이 현재까지 이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교수는 안 된다, 전공의도 되지 않는다,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도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의대생들은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의대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30명이 받던 걸 예를 들면 100명이 받는다고 한다면 기회도 줄어들고요, 시설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는 주장을 다른 사건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또 하나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이익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제출된 게 아까 49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 대부분은 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통해서 각계가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재의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대안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교육부의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한종합병원 협의회에서 3,000명을 증언을 제안했던 그 안건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내용들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의사의 평균 임금 수준 관련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회의록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걸 제출하고 나서도 근거가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부가 봤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의료계의 네.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의견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소위 회의록을 하게 되면 속기록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절차의 위법이고 정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예, 잠시만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 담화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시작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 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신속히 정리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의료계는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재항고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재항고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수많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상급심 법원에서 그래도 각하 기각이다. 즉 의대정원이라는 국가의 결정을 이렇게 집행정지 막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라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의대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장과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고 관련한 입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했던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오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이미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의대 정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졸속 추진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목소리로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또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 신청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대 정원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집행 정지하는 경우는 공공복리에 현저하게 반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조금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온 항고심 결과 말고도 지금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도 진행되고 있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의료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명예훼손죄 각종의 고소 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문서 제출과 관련해서 회의록 존재와 관련한 업무 방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정부나 또는 의료계 상대로 한 수사나 또는 재판 그리고 소송까지 굉장히 많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만큼 빨리 이 부분을 이제 봉합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이 집행정지로 의대 정원 관련한 정지 결정은 의료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또 교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대학병원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환자도 피해를 입겠지만 병원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위기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슬기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랑은 또 본안 소송은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의대 결정이라는 이 행정처분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지만 해주세요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워낙에 쟁점이 많고 관련된 기간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은 더 다퉈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결론을 얻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이 좀 해소되고 교육 그 일정만이라도 좀 제대로 이행이 될까요? 일단 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기각하고 곽하시켜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대로 의대 정원을 하려면 대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거나 관련된 교수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또 협조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 남아 있어서 앞으로 교육 당국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어떻게 의료계와 좀 원만하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우 의원은 민심을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애초 6선 추미애 당선인이 우세할 거란 대세론을 뒤엎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로 선출된 건 5선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우 의원이 원내 일당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서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고 김근태 의원의 측근, 이른바 GT계로 분류됩니다. GT계가 주축이 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 운동권 출신들의 더 좋은 미래에서 활동했고 기업 원청, 하청 문제를 다루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해 원내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단순한 사회자 역할을 넘어 민심을 반영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21대와는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 의원의 당선을 당심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습니다.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기 을지로위원장 출신이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다선 연장자 우선이라는 국회의장 선출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그 결과도 대이변이라 불릴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경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확산하는 이재명 대표 연인론을 두고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는 당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6선, 5선들이 다 한 번씩 대표를 하고 싶겠지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 보고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자유당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안 하겠다고 했다고 누가 겁없이 대선에 나간다 했겠느냐며 당이 지금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축하와 동시에 우려가 앞선다며 방탄국회로 전락시킨다면 역풍에 직면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총선 직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이 국익과 민생을 위한 대화와 소통,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시기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오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할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친윤 검사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지난 23년간 열심히 검사 생활을 해왔다며 정치권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며 이 총장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시기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후속 인사를 최대한 서둘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법무부는 고위급 인사 다음 날 중간 간부 공모글을 올리며 속도감 있게 후속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중간 간부가 임명될 전망인데 이 인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성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특검 불가피론의 명분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대부분 교체된 인사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굳이 이 시점에 물갈이 인사를 해야 했느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얏나무 에서는 갓근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으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민주당은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요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 라인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영부인을 수사하는 일인데 지휘부의 결심이 없이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죠. 정부가 임기 5개월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고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한 정쟁용 특검만큼은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곧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뒤 비공개 행보로 이어오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캄보디아와의 정상외교 무대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달 만에 공개 행보인데 아직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으로 10년 만에 방한한 훈만의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1997년 재수교 뒤 27년간 확대된 양국의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만해 총리는 이에 화답해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던 아이를 찾고 수술을 지원한 일을 주요한 교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문서 서명식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오차는 총리 내외를 맞아 김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달, 153일 만에 공개 일정에 나온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이나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총선 뒤부터 조금씩 행보를 넓히며 공개 시점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정상 오찬에 나온 만큼 앞으로는 순방이나 각종 행사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5달 비공개 행보의 원인이 됐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 단계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김 여사 검찰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둔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이 고발했던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이달 초에 결정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김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김 씨가 지난 9일 자신을 포함해 술자리 중이던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유흥주점을 찾았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가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논란이 될 게 두려워 자신이 매니저에게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밤 접촉 사고를 낸 뒤 귀가하지 않고 경기도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이튿날 새벽 김 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한 뒤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김 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찰에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를 만난 이후 경기도 지역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 아직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 없는 응원을 보내는 팬들과 대중 사이의 온도차가 커서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소속사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창원과 김천에서의 순회 공연도 잡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3일부터는 해외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과의 오케스트라 공연도 계획돼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소속사는 모든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팬들과의 약속인 만큼 공연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정된 혐의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공연 주최 측인 KBS는 공연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청했고 기존 계획대로 공연할 경우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팬카페에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해가 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김 씨를 옹호했고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과 인기 차트 투표를 인증하는 글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분별한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질된 코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연을 확장을 못 시키고 일반 대중한테 부정적인 브랜드 가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스트도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과 팬들의 온도 차이가 뚜렷한 상황.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은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범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박병화가 최근 거주지를 경기도 화성에서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몰리는 번화가 한가운데여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역과 술집, 음식점이 몰려있는 수원 최대 번화가입니다.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박병화가 지난 14일 이곳에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15년형을 받고 출소한 뒤 화성에 살다가 거주지를 옮긴 겁니다. 이사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겁난다는 여성 거주자의 호소에 경찰관이 집까지 동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불안하죠. 이사 가고 싶죠.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가야죠. 내가 피해야지. 알고 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좀 20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앞서 전 거주지였던 화성시에서도 연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 박병화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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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경찰,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주거지 주변 순찰을 24시간 체계로 강화하고 상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관이 1:1 밀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수원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청원 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스페인 출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라크 잔류를 선택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매체 윈위는 소식통을 인용해 카사스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지만 제안을 거절했다며 이라크 축구협회와 함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행을 거절하고 캐나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젤시 마쉬 감독에 이어서 카사스 감독마저 이라크 잔류를 선택하면서 5월 초를 목표로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작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중순 강원 북부 산간에 이례적인 대설특보가 내려진 뒤 산간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소청 대피소에는 자체 측정 기록으로 어제 오후부터 누적 적설량이 40cm를 넘었고 고성 향로봉에도 15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때 아닌 눈 소식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농가에서는 산나물 냉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지리산 일대에 눈이 내렸다고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지리산 천왕봉과 벽소령 등 해발 1,500m가 넘는 곳에 눈이 내렸고 적설량은 2에서 3cm 정도입니다. 이처럼 강원 산간에 때 아닌 5월 폭설이 쏟아진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동해안 부근에서 만나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25년 만에 가장 늦은 5월 대설이었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산간의 때늦은 5월 폭설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린 봄눈 기록은 더 이례적입니다. 지난 2021년 눈이 내린 시기는 5월 초, 눈의 양은 20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내린 이번 눈의 양은 설악산에서 최고 40cm로 한겨울 폭설 수준입니다.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중청 대피소 인근 약 20cm, 소청 대피소 약 40cm 정도 눈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기상현상은 드문 현상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5월 19일에 눈이 내린 이후로 가장 늦은 시기에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향로봉에도 14.9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강원 북부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전국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입니다. 5월 중순에 내린 이번 강원 폭설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동해안 부근에서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 매우 찬 공기가 남하오는 가운데 남쪽으로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이 동반되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동해안에서는 강풍과 파도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와 선박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로서 세계의 공평, 정의를 지킬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중국의 4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며 에너지 산업과 첨단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 판정문 가운데 비공개한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은 공개하라면서도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관련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 의회에 제2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는 내릴 것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는 반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내수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6% 성장률은 앞서 OECD가 내놓은 예측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은 2.6%를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했는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KDI는 고금리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금리를 낮추면 내수 부진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기 물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에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재정 적자 폭은 재정 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52주 만 1년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0.07%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5월 셋째 주부터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1년간 오름폭은 5.19%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 1년 새 27% 올라 3.3제곱미터당 3,9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568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7.3% 올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 직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 생활용품의 경우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각종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5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함유량이 기준치의 30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관세청 조사에서도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문제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위헌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진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우선 물놀이 기구나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선 국내 인증 절차를 필수록 받도록 했습니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필수록 받도록 하고 가습기 소독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종도 환경부 신고와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납이 포함됐을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나 하수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구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 피해나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해온 해외 직구 관련 사이트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물품이나 해외 리콜 정보 등을 안내하고 분쟁 관련 상담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해외 직구의 유의사항, 유해 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제품 차단에 필요한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오는 2026년까지 플랫폼 개선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엑스레이 검사나 통관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본인이 지시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랬다, 당황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황장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고 공황장애라고 주장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경시 풍조가 엄청나게 만연될 거거든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사, 전문의 소견이라든가 진단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죠. 하지만 공황장애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도 뭐 200여 미터 도주를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황장애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먹히지를 않는 그런 주장이 될 것입니다. 예, 심신미약이라는 얘기도 종종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네. 뭐 어떻게 좀 다릅니까? 사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황장애라든가 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만취된 상태라든가 약물에 의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이 됐을 때 뭐 전문 의료인들의 그 소견이나 진단을 통해 입증이 됐을 때는 이제 처벌을 가볍게 받는 형의 감면이나 감경 사유가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나 범죄 행위 자체를 처벌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황장애 주장은 지금 향후에 재판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가벼운 감면이나 감경의 사유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당황했다면 정말 병원에 혹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네. 지금 호텔로 갔습니다. 자택도 아니고요. 왜 호텔로 갔을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 어떤 잘못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든가 뭐 무면허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차가 지금 경찰 조사로는 보험에 가입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단순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 피해자하고 합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공소권 없음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런데 왜 도주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상당한 본인의 어떤 가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주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무면허, 또 하나는 내가 수배자라든가 또 약물의 중독에 의한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요인이 반드시 하나가 있을 것이다. 보험에 들었는데 그 정도 가벼운 접촉사고 물론 그 피해자가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물손괴거든요. 이런 부분 가지고 도주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죠. 예, 지금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요. 충돌한 뒤에 2시간 20분 뒤에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경찰에 자수를 했고 그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음주 측정을 좀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종결이 되면 나오겠지만은 예. 사실 17시간 후에 이 출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혹이 뭐냐면 음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체내에 있는 알코올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12시간 내외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인이 적당한 주량을 했을 때는 전혀 0.03 이상부터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감지가 되면 음주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시간 후에 경찰이 계속해서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 개인 전화나 소속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시간 지난 뒤에 출석을 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감식이 안 된 거죠. 이렇다고 하면은 굉장한 의혹이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는 걸로 이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다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조직적인 은폐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김호중 씨의 사촌 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매니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주운전에 사고가 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좀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녹취가 경찰에 압수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호중 씨의 의사를 받아서 옷을 갈아입고 대신 이장 자수를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매니저, 직원이죠. 이 사람은 이 메모리 카드가 있게 되면 음성이라든가 이동 경로라든가 패턴이 다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음주운전의 그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빼내서 은닉을 했거나 파손을 시켜버렸다고 하는 부분. 조직적인 은폐 내지는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사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굉장한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녹취록에는 음주로 인한 사고였다는 녹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정황상으로 직접 증거가 아닌 경우에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황 증거로 기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이 정확한 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 법원의 판사가 무죄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17시간
17시간 후에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메모리 카드를 은폐하거나 파손해버렸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이 집행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호중 씨 자택, 그다음에 청담동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메모리를 찾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건 분명히 완벽하게 아마 은폐를 시켰거나 은닉을 했거나 파손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찾지 못한다면은 음주 측정이 안 된 상황에서 기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음주를 입증할 방법이 지금으로선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그 유흥주점에 인사차 들렀다고 했는데 유흥주점 CCTV는 없을까요? 사실은 유흥주점에 이제 그 CCTV가 있지만 지금 이강득 대표라든가 또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서 같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인사차 11일 날 고향에 그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인사차 들렀다고 하지만 본인이 인사차 들러서 술을 안 먹고 운전을 했는데 왜 도주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가속한 상태에서 부딪혔는데 주저함이 없이 경음을 내고 또 이동 현장 이탈해서 도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현장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모여 있는 사람의 진술, 그 다음에 종업원, 또 매출 점도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업소 내에 CCTV가 전부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강남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음주에 대한 정황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술을 먹은 게 모습이 포착이 되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이 아니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음주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술 한 잔 정도 했는데 지금 음주 측정 수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닐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변호인이 어떤 접근을 하거나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낸다라고 하면 이게 유죄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음주 여부 수사와는 달리 별개로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네. 혹은 대리 출석을 지시한 녹취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그 부분이 가중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죄가 성립됩니다. 예. 예를 들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지은 죄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실행을 시켜서 범죄를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범인 도피 은닉 교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호중 씨 사촌 형이라는 사람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금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 은닉 도피 교사 내지는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서 위장자수한 사람 범인 은닉 도피.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빼내서 증거 인멸한 사람 범인 은닉 도피 모두 지금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김호중 가수 내지는 모든 대표 매니저들이 다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지금 3년 이하 징계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교사범은요. 정범, 실행하는 그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사범이 훨씬 정범, 그 실행범보다 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자기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강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연이 지금 굉장히 그 세계에 큰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연을 중지하게 되면은 뭐 수십억 상당의 리스크, 소위 말하면 데미지 이런 부분이 오겠죠. 하기 때문에 내가 가행 보호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나 또 내가 모든 걸 이 범인 도피 교사 이런 부분을 내가 다 했다, 증거인멸을 내가 다 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덤터기 쓰는 형태로 지금 소위 말하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되거나 본인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 이강득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호중 가수의 사촌 형이라고 알려지는 이 분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음주운전 관련된 뭐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를 네. 쭉 모아보면은 네.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운전자 뭐 바꿔치기 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차례 있었고요. 네. 차량을 버려두고 뭐 열몇 시간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0.03 이상 0.08이면 면허 취소, 그다음에 0.03 이상 0.08 이하는 면허 정지 100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기구에 의해서 체열이라든가 또 측정에 의한 이런 치수가 안 나오게 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에 행정처분도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고 보는 이유는
음주운전만 아니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뭐 범인 은닉, 도피, 교사나 이런 건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보면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든가 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 몇 시간, 심지어 뭐 30 몇 시간 후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황 증거로 음주 기소를 했을 때, 음주운전 기소를 했을 때 대부분 상당수가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호중 씨도 조직적으로 아마 변호인의 상담을 받았거나 또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부분은 김호중 씨를 보호하는 측면 내지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의 공연에 대한 어떤 손해나 데미지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조직적인 은폐다, 이렇게 봅니다. 네, 12시간이 지나면 보통 음주 측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으로 채취도 안 되는 겁니까? 12시간 후에도 역시 음주 측정으로 안 됐을 때는 혈액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대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설물을 가지고 국립각수화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약간의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기소를 못하고 또 수치가 아마 감식이 안 되는 경향이 많죠. 예. 자, 김호중 씨 공연을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고가 지나고 이틀 뒤인 지난 2011일에도 고향에서 공연을 열었는데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냥 활동을 하는 것 아니다. 뭐 수사 단계인 만큼 아직은 확정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인정된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소치입니다. 현재 대물뺑소니, 사람을 다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상대방 차량을 추돌을 해서 그다음에 송괴를 입히고 도주를 한 게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음주운전에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고 지금까지 대국민 사과라든가 준공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팬카페,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인기 연예인들이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법경시 풍조 내지는 일반인들에 대한 이 법경시 풍조가 많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정서, 국민 정서상 굉장히 맞지 않는 행위다. 잘못된 개념적으로 몰상식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날이 점점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2도를 가리키고 있고 자정에는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쌀쌀했던 아침에 비해 6도 이상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으로 향하는 길 상대적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2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을 넘어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5선 우원식 의원이 6선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당선인 169명 가운데 과반 득표를 얻었습니다. 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할 거라는 기존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다수 당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명심 교통정리설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선거였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승리가 발표되자 객석에서도 논란 반응이 터져나올 정도로 의원들 사이에선 이변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추 당선인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당원들 사이에선 매달 내는 당비를 깎았다는 등 반발이 쏟아졌고 투표에 책임을 묻겠다며 후보 선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아직 멀었다며 사과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추당선인에게로 무게추가 지나치게 쏠리면서 오히려 우 의원의 막판 호소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추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의 단일화, 정성호 의원 사퇴 배경에 명심이 작용했다는 교통정리설까지 나오며 역풍이 불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게 두 분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버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다만 경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는 시선은 대체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우 의원 역시 친명계로 꼽히는 데다 선거 기간 내내 탈중립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표심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도 한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선거 과정에서의 명심 경쟁을 지적하며 축하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심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극성보다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다만 추당선인보다 비교적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그나마 여야 협치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에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의 입에서 민심이 원하면 등판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며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또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당시 여당이 내세운 2조 심판론이 패인이란 지적엔 결과론적 해석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등판설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일 한동훈 저격 발언을 쏟아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말아먹은 인물에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가 곧바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건 비상식적이란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은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황우여 비대위가 총 출동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윤상현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본인 판단이란 원론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각각 당심과 보수의 가치를 언급하는 등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정치하는 건 자유의지에 의한 거죠. 그러나 어떤 이재명의 민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보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성한 출마설 속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목격담도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전당대회 시점과 방식이 결정되면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자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증언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계는 기존 입장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내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기존 안을 고수한다면 전공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를 한 뒤 다음 주 목요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자신이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요.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 2시간 20분 뒤 김 씨 매니저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은 계속됐고 결국 김 씨는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매니저를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씨 소속사 대표 A씨는 최근 경찰에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김 씨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40분 뒤 매니저를 만나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A씨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과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한 것 모두 자신이라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건데 소속사 측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는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것이고 김 씨가 유흥 지점에 들르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하며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음주 뺑소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김 씨가 방문한 식당 등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자수를 시도한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낸 사람이 김호중 씨의 매니저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니저 A씨가 김 씨의 차량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없앤 게 맞는지, 김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매니저 A씨는 지난 10일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 B씨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출연할 예정이던 오케스트라 공연의 주최 측이 대체 출연자 물색에 나섰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공연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을 주최하는 KBS는 지난 14일 김 씨를 대신할 출연자를 섭외할 것을 공연 주관사에 요구했습니다. KBS는 김 씨가 출연할 경우 KBS 주최라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지녔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 한 범죄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9일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하던 50대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A씨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당일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둔 A씨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해 저지른 보복 범죄라는 겁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보복 살인죄는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B씨는 습격당할 당시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를 지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A씨 재판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뒤 다음 날 재판이 예정된 법원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쓸 차량도 빌린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서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지 2년여 만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심사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속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실 상황인데 혹시 심경은 어떠신지?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서 수십억 비자금 조성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2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인 소유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여 원을 그룹 소유 골프장이 대신 내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렸지만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태광 측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 이 전 회장이 한 것처럼 둔갑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수사해왔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장도 관련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가 공탁금을 낸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2.6% 성장한 뒤에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으며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한 뒤에 내년 물가 안정 목표 수준과 비슷한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더욱 안정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권 중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을 영업단위로 하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시중은행 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며 이로써 국내 7번째 시중은행이 탄생했습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사이에 27%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서울 제곱미터당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1,177만 원으로 1년 새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로 보면요, 3,890만 원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전국은 지난 1년 동안 17%가 올랐고 수도권은 18% 상승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이달 초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전체 계획량의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는데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냉각까지 겹쳐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실제로 분양한 아파트 분량은 99,254가구, 연초 분양 계획의 27.7%에 머물며 연간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앞둔 시점인데 공급 진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진도율 편차도 두드러졌습니다. 광주는 분양 진도율이 57.1%로 계획 물량의 과반을 넘겼고 제주, 전북 등도 분양 진도율이 40%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울과 대구 등은 분양 진도율이 10%대에 그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분양 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많아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 수요가 큰 서울의 경우엔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해 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고금리,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 대출 냉각 등도 아파트 분양 진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나 고금리 문제 그리고 고분양가 이슈로 지역별로 청약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분양 물량의 공급 속도가 지연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원스러운 아파트 공급을 단기에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는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불리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시장의 선택지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기간으로 보면요, 역대 4번째로 긴 상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역대급으로 떨어졌기에 회복하고 있는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전세가가 떨어진 건 크게 올랐던 금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급등하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임대차법 2년 차에 계약 갱신권이 만료되면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동향에서 나타난 아파트 전세 가격 변화를 보면 2022년 1월 둘째 주 104.5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해 6월 87로 바닥을 찍었고 여전히 9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과 금리 변화를 고려할 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인데 당장 매매가를 부추길 정도는 아닐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7%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셋째 주 오름세로 돌아선 뒤 52주간 만 1년을 쉼없이 올라 5.19%가 뛰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피해 빌라 대신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계약 갱신을 통해 살던 집에 눌러앉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분의 1이나 줄어 전세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 상승 현상은 서울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인데 당분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우선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좀 줄었는데 내년엔 24만, 내후년엔 14만여 가구로 더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세값 상승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세 월세가 5대5 비중까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시장 쪽에서의 가격 상승은 전세값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세값 상승이 아직 매매가를 밀어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1년 새 5% 정도 올랐지만 재작년 8월 이후 20%가 떨어진 상황이라 아직 과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전세가 비율이 60%는 넘어서야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그 비율이 낮아서 갭 투자가 유입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서울 내에서도 구축이나 비역세권은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은 만큼 세입자들의 보다 꼼꼼한 매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는 현재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소액 면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 직구 때에는 이를 면제받아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보유한 주식 재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순위를 매겨봤더니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방시혁 의장이 깜짝 6위로 올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5손가락 안에 드는 주식 부자 총수들입니다. 1위는 역시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 9천억 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위였고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6위를 볼까요? 올해 새롭게 대기업 총수가 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었습니다. 하이브 주식 2조 5천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식 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하이브는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K-팝 위상과 함께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 주류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문화계를 넘어서 산업계까지 하이브를 향한 높은 관심 속에 방시혁 의장 역시 총수로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 올해 가을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정 씨는 오는 10월 서울 워커힐에서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을 나왔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중순인데도 강원 산간에는 이례적으로 대설특보 속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450m 설악산 소청대피소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나무 의자와 지붕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소청봉에 42cm, 중청봉에는 21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새벽에 영하 2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로 재는 거죠. 바람에 아마 쌓이는 구간도 있을 거고. 강원 산간에는 5월에도 가끔 눈이 내리긴 하지만 중순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인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고랭지밭으로 잘 알려진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에도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5월 중순이지만 이곳 강릉 안반대기는 겨울로 되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순백의 눈쇠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새잎이 돋아난 참나무와 붉은 철쭉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온 지가 66년도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 중순에 한 5cm 이 정도로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덕유산에서도 7cm가량의 눈이 내려 탐스러운 눈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지만 때 아닌 눈 소식에 강릉 안반대기와 평창 청옥산 등에서 산나물 냉해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새로 취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팀 관련 후속 인사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일을 제대로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에게 초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검사장들에게 보직 변경 인사를 받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축하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 북한은 구걸 외교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사흘 만에 담화를 내고 청탁과 구걸 외교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운운한 것은 한국의 후한무치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국 군사동맹에 묶여있는 한 한반도 안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관계 발전의 뜻을 모으면서 북핵 대응에도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에 발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의 대중 논리에 호되되지 않도록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의 공동이익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중국 측과 건설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밝힌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기는 했지만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이 북핵 문제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오늘 날이 참 선선하고 좋았죠. 네, 맞아요. 비가 그친 뒤에 날씨가 정말 상쾌했어요. 진짜 상쾌했는데 내일도 날씨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덥게도 느껴질 것 같아요. 25도면 다소 더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주말에는 26도, 휴일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더울 것 같습니다. 29도요? 네. 이 정도면 뭐 여름이 시작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지난 5월 5일이 입하였으니까 절기로 본다면 이미 여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상으로는 또 6월부터 여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3개월씩 나눠서 3, 4, 5월까지 봄이고 6월부터 여름이다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상학적으로는 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요일 서울 평균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니까 이후 상황에 따라서 여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기온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지역마다 여름의 시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초여름 더위, 여름 더위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해당 시기의 평년 기온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달력상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 서울의 낮 기온은 평균적으로 26도, 대구는 28도 정도를 보였어요. 네, 그런데 내일 서울이 25도, 대구가 28도니까
초여름 더위라고 할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휴일까지 점차 기온이 올라서 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그래도 하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